경희대학교의 서보학 교수입니다. 간단하게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계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검찰개혁의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혹평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두 차례에 걸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검찰개혁 법안은 2020년에 있었고 주된 내용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을 검찰과 대등 협력 관계로 설정을 하면서 1차적 본래적 수사권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를 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해서 소위 6대 중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을 경찰 작성 피신 조서와 같이 통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검사실에서 검사에 의한 인권 침해, 자백을 강요하는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을 막고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법률 개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차 검찰개혁법안은 2022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선 이후에요. 그래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2대 중요범죄,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검찰청 직접 수사 개시 부서의 직제 및 근무 검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또 수사기소 분리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검사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한 차단 조항을 소송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실기, 때를 놓쳤다 이렇게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검찰에게 맡긴 데 있습니다. 잘 기억하다시피 촛불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가 됐고 당시에 촛불 시민들이 적폐청산 1호로 주목했던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게 적폐청산 작업을 맡겨서 박근혜 정부 구악을 척결하도록 했죠. 이런 과정에서 검찰은 과감하게 수사 기소권을 행사해서 구악을 척결을 했고 점차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적폐, 사법농단 적폐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검찰의 위세가 더 한층 등등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도 아시고 언론인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권 초기에 가장 힘이 있고 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절정에 있을 때 적폐청산 1호인 검찰을 개혁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적폐청산 대상에서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무대를 깔아준 거죠. 이 정부에서. 그리고 검찰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마음껏 검찰의 존재감을 과시를 했고 국민들한테 자신들의 존재감을 어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정말 호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개혁을 앞장섰던 조국 전 장관도 소위 말하는 살권수라는 미명 하에 거의 멸문지화에 준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됐고요. 지내놓고 보면 참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검찰을 개혁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한 이런 검찰을 통해서
적법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폐 청산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뭐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정권을 저는 진보 정권이 다시 집권하기를 바라는데,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이게 검찰이 정권이 바뀌고 와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 견제감이 사라지게 되고 또 개혁하려던 마음이 약해지고 누그러지고, 이 검찰은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혁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그 동력이 점점 내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검사들을 모르는 거죠. 검찰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실비했다. 이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거기 검찰을 레비아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묘사입니다. 천하무적이죠.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천하무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실패를 한 것이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고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둔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축소를 하면 어느 정도 절제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판이었죠. 2대 중대범죄로 제안을 했지만 지금 현실에서 보듯이 검찰의 그 수사 범위, 수사 역량, 권한 전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 후가, 참담한 후가를 지금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그 2차 검찰개혁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2대 중요 범죄로 제한한 입법상의 문제점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검찰청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 규정을 한 법문원 자체 불명확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부패범죄, 경제범죄가 뭐냐? 개념과 한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내용도 모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썼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법률 자체로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시행령의 입법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지적된 것이 등과 중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처음부터 그 6대 중요 범죄 중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1차 검찰개혁법안에 등으로 돼 있었고 2차 검찰개혁법안에서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중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등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명백한 입법 실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는 행정부가 하위법령으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해도 좋다, 이런 길을 저는 터준 거라고. 이게 명백한 입법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그렇게 통과되고 나니까 우려대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 원복이 되고 말았죠. 사실 2차 법안 자체도 검수 완복이 아닌데 상당히 많은 수사권이 남겨져 있는데 그걸 검수 완복이라고 불렀고, 시행령으로 검찰이 검수 원복을 시켜버렸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기존의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을 개별 법이나 처벌 조항을 열거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던 방식에서 포괄적인 개념 범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법에서 삭제된 4대 중요범죄 일부를 다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등을 중요범죄 예시로 해석을 해서 애초에 검찰청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이런 범죄들을 수사 개시 범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서
시행령 스스로 입법의 역할을 한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 규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건 뭐 이론적으로나 판례상으로나 당연히 무효입니다. 검찰도 이런 걸 알 텐데요.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사권을 무한 확장해 나가면 결국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무효인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중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차를 노리고 검찰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가 집단이라고 하는 검찰에서 정말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뻔뻔하게 침해하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적할 것은 제2차 검찰개혁으로 2대 중요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수사 개시권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한을 했지만 실질적인 축소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고, 심각한 것은 기존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검찰 특수부의 권한, 전력이 그대로 보존이 됐다, 이런 겁니다. 제2차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수사 범위가 줄었지만 기존 6대 범죄에서 수사하던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 경제범죄고, 우리 사회 뭐 정치, 경제, 문화, 기업 뭐 하여튼 등등 우리 국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들, 또 중요한 인물들이 관련된 모든 범죄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존에 특수부를 통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런 범죄를 고스란히 남겨준 거예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특수부의 권한과 또 그 전력 그대로 보존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검찰청법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 권한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사실상 뭐 무위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뭐 다 느끼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후과가 지금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전체가 뭐 대통령인지 검찰총장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국가 지도자의 직접 지휘를 받고, 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저는 검찰 전체가 이제는 뭐 제가 여기 용화대 중수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여튼 특수부의 역할을 띠고 야당이나 정적, 그 다음에 반대 세력을 죽이는 데 나선 게 아닌가. 그 압권이 야당 대표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다. 그래서 투입된 검사만 70명이고 압수수색만 376회로 집계가 되어 있고 구속영장 청구도 2회가 있었고요. 뭐 지금도 기소는 계속되고 있고 수사도 계속되고 있죠. 흔히 얘기하는 인디언 기후제식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는 뭐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혀 줄어들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전면 개입한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의 위세에 눌려서 정치는 전면 실종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보면은 검사가 자기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수사 기소 분리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장치를 뒀는데 이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법 그 198조 4항에도 이 별건 수사, 이 굉장히 그 위법한 수사 관행이죠. 수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검사들이 딱 애초에 사조건에 들어왔던 그 혐의만 수사를 하고 안 나오면 수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 옆으로 그 찌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법한 그 수사 관행인데 그 수사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서 소송법에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뒀지만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위법한 별건 수사와 합법적인 여죄 수사의 경계라는 게 사실 없어요. 명확하게 없고 그 제가 주에다 적어놨지만 검찰은 이것을 예규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건 뭐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규정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아마 법에 나와 있는 규정 자체도 훈시 규정으로 보고 별건 수사 관행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검찰이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앙부처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지휘 감독자죠. 그래서 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는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인권 침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법무부인데 오히려 법무부가 검사들한테 장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역대로 보면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또 법무부의 주요 실국장, 뭐 실무 그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검사들이 들어와서 결국 법무부가 하는 일이 검사들의 그 뒷배 역할을 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보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오히려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뭐 초거대 권력이죠. 그 돈을 관리하는 기재부, 그 다음에 그 검찰과 한 몸이 된 법무부, 어느 기관이 더 힘이 센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무부가 저는 더 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하여튼 이 법무부를 검사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탈검찰화 시켜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비검사 출신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법무부에 파견되는 검사들도 많이 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되지 못하다가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원상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갔고 법무부 파견 검사들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고 이러면서 다시 법무부가 뭐 모든 중앙부처의 상위기관 역할을 하는 지금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매우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요. 제가 미수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출범할 당시에 너무 규모가 작게 출범을 했습니다. 검사가 25명, 수사관 40명. 최근에 보니까 공수처장은 뭐 사무처 직원도 25명밖에 안 돼가지고 법에 이런 걸 규정해 놓은 이해가 있는지 아쉽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또 수사해서 처벌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건데 거의 뭐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너무 작고 또 제가 예전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 능력 뭐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검찰 출신들을 많이 뽑았는데 검찰 출신들이 거기 가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거기다가 좀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공수처장부터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자꾸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검찰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거의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좀 시간과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2대 국회에서는 좀 인원도 늘려주고 하여튼 맨파워하고 여러 가지 물적 자원도 확충을 시켜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려는 내년 초에 공수처장이 바뀌는데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공수처장 하에 공수처가 이제 개점 휴업 기간인 기관으로 전락을 하거나 오히려 검찰과 더불어서 야당과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는 하나입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를 제가 들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정부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권은 여전히 비대하고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또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경찰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봐야 검사 단계에서 영장을 기각해버리면 경찰 수사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 거의 검찰이 독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타파를 하려면 결국 검사들에게서 수사권을 떼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6개월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의원님들은 내부 정보를 얼마나 고급 정보를 접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처럼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검찰이 범죄 실체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것인지, 실체가 있어서 기소를 한 것인지, 실체가 있어서 나머지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가 돼 있으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기소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수사가 잘 된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기소를 결정을 할 텐데, 오른손이 수사하던 것을 왼손이 받아가지고 기소를 해버리게 되면 실제 법정에서 몇 년씩 걸려가지고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기소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경험도 많지 않습니까?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작 단계에서 뭔가 검사들도 알고 협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은 하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위조된 증거를 검사들이 사용한 예가 있었고,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2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위증을 교사한다라든가 이런 증거를 위조하고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할 방법이 없죠.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명박 17대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 BBK 의혹에 대해서도 그 당시 검사들 거짓말이 다 놀아났지 않습니까? 10몇 년이 지난 후에 BBK는 이명박보다 이렇게 검찰 스스로 바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수사 단계, 기소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검사들이 입만 지금 온 언론과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년 지나가지고 무죄를 받으면 뭐합니까? 상처 입고 피해를 볼 것 다 보고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검사들이에요. 최근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몸통이죠.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잖아요. 위에서 시킨 대로 첨부 수사, 첨부 기소를 하게 되면 검사들은 다 출세합니다. 그 사이에. 수사받고 기소된 사람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이 왜곡, 남용 이런 것을 막으려면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소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검사는 수사로부터 손을 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사 단계의 위법성을 제3의 기관인 공소관이
적극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네 번째는 기소가 되게 되면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 전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의 객체로 삼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소송법상 맞지 않는다. 먼저 이런 점을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첫 번째, 저는 특정 신분에 있는 공직자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철저히 기소권만 행사하고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수사기구의 수사관이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그리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검찰청법과 검찰청을 폐지해야 되죠. 그리고 기소청법을 만들어서 기소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헌이 되면, 저는 개헌이 언젠가 될 거로 보는데, 개헌이 된다면 새 헌법에 특정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지 못하도록 저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는 많은 조항들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국가에서 권력 운영의 기본 이념이 분산과 견제 아닙니까? 견제와 균형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곳에 결합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권력 남용의 폐해를 우리 국민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 차원에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법에서 하여튼 한 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둘 수 없도록 이런 조항을 저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갖는 기소권 자체도 막강한 권한입니다. 외국에서는 대배심이라든가 기소법정주의, 일본의 검찰심사회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제가 다른 논문에서는 검사의 법외국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국회에서 제가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입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현행 헌법에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 이것도 삭제를 해야죠. 그래서 개헌을 하면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되고, 특히 그 수사 단계에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하는 기관이 법원에 직접 청구해서 판사의 판단에 의해 발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게 되면 그럼 그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경찰에 다 이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 권력이 그럼 너무 비대해진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이 그동안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중대범죄를 수사해 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면 이런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기 황운하 의원님이나 또 이수진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게 있는데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구의 설치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되 경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조로 영국에서 그 내무부 산하의 국가범죄수사청이나 법무총재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를 해서 일반 경찰과 그다음에 NCASFO가 상호 분담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수사권이 다원화된 모델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을 고쳐서 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을 죽여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청법과 검찰 조직을 폐지해야 되고요. 그런 뒤에 기소청을 새로 설립하고 엄격한 재임용 절차를 거쳐서 손이 깨끗한 검사들을 채용한 뒤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소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저는 검찰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집단답게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하는 기관들을 견제하고 또 재판에서는 법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감히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살고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가 되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